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문학을 우리 3부와 4부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요. 총평에서 제가 문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글쎄 뭐랄까요. 이제 3부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그 총평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지문은요 사실 뭐 연계의 정도, EBS 연계의 정도는 사실 뭐 예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비록 다른 대목이 나왔습니다만 배비장전 같은 경우에 그 배비장전의 어떤 그 상황 자체, 다른 대목이지만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수능 특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 현대 시 오장원의 종가나 또 고전 시가 헌원설원의 규원가 같은 작품들은 텍스트를 읽을 시간 자체를 통째로 세이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수특을 철저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혹은 세 문제 정도는 조금 유의를 했어야 하는 문제, 걸려 넘어졌다, 실수를 했네,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정도 시험입니다. 자, 저와 함께 이제 3부와 4부에서 3부에서는 산문 문학들을 하게 되고요, 4부에서는 이제 운문 문학을 하게 됐네요. 함께 공부하고 지문과 문제를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면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가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지문과 문제를 이해해 나가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소설부터 만나네요. 갑니다. 자, 알고 있죠?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작품입니다. 저 몰랐어요. 이런 사람은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수특. 근데 걱정하지 마.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어. 수능 전까지만 수능 특강 문학, 또 수능 완성의 문학을 함께 공부를 다 완벽하게 해놓으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몰랐다? 아쉽지만 공부 안 했어도 용서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143쪽에서 연계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보면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이 배비장전의 주인공 배비장이지 뭐, 그죠? 이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창피를 당하는 요런 대목이 수능 특강에 있었어. 맞죠? 그럼 수능 특강에 그 대목 자체, 우리가 공부한 대목, 망신당하는 그런 대목은 여기에 쏙 요 앞부분의 줄거리로 들어온 셈이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배비장이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어지는 상황으로 다른 대목이 출제되긴 했습니다만 연기의 덕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요. 그죠? 자, 갑니다. 이때 배비장은 주인공이에요.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이제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배비장이 지금 내면적인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지. 그래서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계집이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이제 말 듣고 있는 이 배우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는 그 계집이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이제 어떤 여성한테 이제 말을 건 거죠. 배가 어디 있는지 서울로 가고 싶은데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비장 그 중에도 분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망신을 당해가지고 무서움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에도 그 중에도 또 그런 상황에도 나쁜 버릇 못 버리고 또 분함을 느끼는 거야. 아니 감히 양반이 말을 걸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목소리를 돋우어 다시 책망 겸 묻겠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이런 태도를 아직은 보이는 거야. 정신을 완전히 못 차렸네. 그치? 자,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라고 이제 자기 신분을 이렇게 내세워 가면서 뭔가 이제 위험을 내세우는 그런 말로 뭐라 그랬어? 거기 책망을 겸해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막 힐난하고 책망하는 그런 혼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말을 한 거지.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고운 대답이 아니겠죠, 그죠? 무슨 말이랍나?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 유별 예의 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쌀아기 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었나? 자, 여기서 일단 요렇게 남녀 유별이나 예의 염치를 알아야 양반이지 당신이 지금 무슨 양반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이제 따져묻는 식이에요, 말하자면.
양반 무슨 양반이야. 당신이 이렇게 남녀입을 예의 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발가벗고 일한다는 건 이제 바닷가에서 막 물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또 그 다음에요, 쌀아기만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었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야. 찍찍 나한테 반말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서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거죠. 물속에서 전복 따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널 가만 안 둘 거다 이거지. 그러니 어서 바삐 가시라고. 요사이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비장도 괴 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게 배비장이 자기한테 지금 말을 걸었던 상대방이 진짜 배비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금 요 동네 다 소문이 난 거지. 인근에. 뭐 혹은 심지어 제주도 전체에 소문이 났겠죠. 배비장이 그런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수특에서 배웠던 그런 망신을 당했던 것. 그 세력이 빨랫줄 같은 배비장도 그렇게 괴 속에 들어가지고 귀신이 될 뻔한 그런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 못 들었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를 누리던 배비장,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던 배비장도 망신을 당했는데, 양반 네가 뭐라고 너 따위가 양반 행세를 하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그죠? 만만치 않은 답이 돌아왔네요. 배비장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자말로 자탄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보세요. 여기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게 이제 문제에 활용될 건데, 그러니까 낡은 사고, 태도, 습관으로 배비장이 그냥 자기가, 특히나 이제 자기는 서울 양반이니까 지금 여기에 근무하러 파견에 내려와 있는, 제주도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지방이라고 그냥 좀 무시하는 마음으로 한 손 놓고 하대를 막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못된 자기의 버릇, 그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하다가 이 말을 들어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막 들어요.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합니다.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를 탓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허허, 내가 금년신수 불길하다. 우리 부모 만류할 때 오지나 말았다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얘 왔다가, 여기에 제주도에 왔다가 경향의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데 참 사람 못 살 곳이로구 이럽니다. 이 섬이 이제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부모가 말릴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를 굳이 와가지고 이 망신을 당하고 자기의 이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죠? 하며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진 않건만은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붙은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하여, 이 맥락 이해하시겠습니까? 함경도에 이제 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함경도 사람들이 붙은데 붙으라 이런 말을 하나 보지. 그러니까 원래 비비던 구석에 또 가서 비벼야지 뭐 새로운 뭐 이렇게 기댈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말 붙였던 그 계집이라고 일컬었던 그 아까 이렇게 막 대들었던 그 여인네 한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 공대를 얼마쯤 올려 다시 수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살짝 상대를 높여주는 거야. 아까는 마음 놓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했었는데 이제 살짝 올리는 거죠. 뭐라고? 여보시오라고요. 여기 지금 아까 뭐 A, B에 이어서 여기 C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약간 독특한 문제가 나왔죠. 19번 문제, 쉬운 문제인데요. 그 A, B, C, D, E 중에서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만 짝지어본 것, 이런 걸 문제를 냈어요. 그지? 그러니까 약간 되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긴 한데 맥락상 기분 좋게 해주려고 살짝 요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죠? 살짝 올려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라고 하니까 실수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예의 바르게 나가니까 상대방도 예의 있게 받아줍니다. 그죠? 실수를 할 게 뭐 왜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지. 그죠? 뭐. 그러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서로 이제 예의를 갖추네요.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면 또 성함은 뉘시오니까 이랬는데 제가 배비장입니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 그러면 이제 세상에 그 온 제주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웃음거리가 된 그 배비장이 여기 와 있다는 거. 자기가 이제
그 망신당했던 일이 또 갑자기 그 장면에 소환이 되는 거니까 슬쩍 이거를 이제 감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문제와도 이어집니다만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만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름을 쓱쓱 숨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곳에 볼 일이 있어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이오. 그랬더니 그러하면 가히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다시 4, 5일을 기다려야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 5일 후에나 서울 가는 배가 있지 지금은 배가 다 끊어지고 없다 이거죠. 그러하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줬소? 라고 이제 또 물었더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참 딱한 일이 옳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 그러니까 작은 배가 하나 있는 거죠. 에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일러줍니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누가 있는데 친정이 해남이야. 전라도 해남을 알죠? 그 땅끝 마을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말하자면 육지의 최남단에 해당되는 곳이니까 제주도하고는 가까워서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배를 전세를 낸 거야. 그래서 혼자 타고 해남까지 가는데 저녁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진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니 가서 거기다가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겁니다. 배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어이 뱃사공이 누구야? 이 버릇 못 고쳤네요. 그죠? 그냥 보자마자 그냥 하대를 막 하는 거죠. 특히나 뱃사공은요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이제 비천한 신분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냥 버릇대로 그냥 하대하는 버릇이 나온 거지.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사공은 왜 찾아? 자기도 이제 반말로 나가는 거죠.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죠? 여기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보세요. 누구야? 대충 얘기했다가 이제 이렇게 반말로 바로 쏘니까 말 좀 물어보면 하고 이제 애매하게 높이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닌 말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 그랬더니 그 배가 어디 가는 배요? 물로 가는 배요. 이 말 보세요. 말장난이죠. 물로 가는 배. 어디로 가는 배요? 물로 간다. 물 위에 가는 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야? 대답을 안 해주는 거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원래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휘 쉬며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구나. 상황 이해되셨죠?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그러니까 사공하고 자기는 아무래도 양반인 자기하고 뱃사공은 신분의 격차가 크니까 공손하게 처음부터 대하는 기는 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이 배는 어디 가는 배냐? 대답하거라 이놈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 모양이 몰골이 뭐 제대로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작동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말을 이렇게 했는데 사공이 보세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물로 가는 배지 어디로 가? 배가 물로 가지 어디로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내가 아직도 꿈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했구나. 좀 전에 여인네한테 했던 실수를 또 사공한테 또 한 거야. 그지?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 여보시오 노형이 입에 임자시오 이랬어요. 근데 우리 19번 문제 이미 풀었네. 아까 시처럼 요 이도 상대방을 듣기 좋게 해주려고 살짝 높인 표현을 쓰는 거지. 그죠? 아까 처음 불렀던 것보단 좀 이렇게 그러니까 노형이 입에 임자시오 이렇게 슬쩍 공손한 표현을 좀 써주니까 사공은 목낭청에 혼이 씌었던지 목낭청이라는 말 각주 봅니다. 거기에 자기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그랬는데요. 혼이 씌었던지 그대로 쫓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입에 임자올시다 라고 여기서 올려 높여 상대방을 해주니까 자기도 그냥 그대로 또 거기에 맞추어서 또 바로 공손한 태도로 바꿨네요. 들으니까 노영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죠.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봅시다. 그랬더니 좋은 말씀이 옳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었고 여행객들을 막 싣는 그런 배가 아니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아까 여인이 해준 얘기 그대로죠.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혼자서 단독 계약하신 손님이 있습니다. 당신 태우고 말고를 내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더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종용이 끼어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안이 적선이요 그랬습니다. 적선 좀 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화급한 상황이니 상황을 얘기하고 조용히 가만히 이물 나죠? 이물 고물 배 그런 이제 한 부분 한 구석에 조용히 내가 앉아가지고 갈 테니까 방해하고 뭐 말 걸고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그냥 좀 가게만 좀 해달라 도와달라 이거죠.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아이고 참 안 됐구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해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라고 자기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이따가 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와보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죠? 상황 이해됐잖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여기에 무슨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까? 무슨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거의 무슨 문화적인 배경이 크게 작용을 합니까? 그런 거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쉽다. 자, 그럼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연계이기도 하지만 비록 다른 대목이지만 연계이기도 하지만 또 뭐 연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지문을 구성해 가지고 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독해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지문을 준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데 18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요. 의외로 잠깐 실수를 한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자, 내용 이해 문제고요.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고전 소설은 첫 번째 문제는 뭐다? 무조건 내용 파악, 줄거리 파악 문제다. 이게 딱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을 주었으면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지. 갑니다. 1번. 계집은 배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렇지. 아니 양반 무슨 양반? 양반이면 예의 염치를 알아야지.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이 양반 맞아? 이렇게 막 따지 묻고 이제 혼쭐을 내는 거죠. 1번 맞죠? 2번. 배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적절하지 않다고 2번을 답으로 덜컥 고른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죠. 이거 맞는 진술이죠. 왜? 성명이 누구고 뭐 여기 왜 하고 어쩌고 물어보니까 아유 성명이야 차차 아시겠지요만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돌린단 말이야. 자기의 정체, 자기가 숨겨야 되죠 정체를. 자기가 배비장인데 좀 전에 이 여인이 언급했던 바로 그 망신당한 배비장인데 그래서 숨기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3번 계집은 배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넴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저쪽 저 돛배에 가봐라. 가서 직접 물어봐라. 생각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준 거죠. 4번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했죠. 전세를 내신 배라서 제가 마음대로 당신을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가 틀린 거야. 지금 사공이 부인의 허락 없이 이 배를 세낸 부인의 허락 없이 당신을 태울 수가 없다는 말이 지금 와서 말 걸고 있는 배비장이 낯선이라서 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죠. 말하자면 이 배를 전세낸 부인과의 계약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태울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틀린 거지. 왜? 이건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가만히 4번을 생각해봐요. 이 부분이 틀린 지점이 있지. 맞죠? 5번. 사공은 배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보세요. 연민의 감정을 직접 드러낸 게 있었잖아.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같은 게 연민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해결책을 알려줬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녁에 오면 부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몰래라도 데려갈 테니까 밤에 일단 저녁에 일단 와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짓을. 4번이 틀렸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은데 잘못하면 함정에 빠진 사람들도 있더라. 조심하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 그런데 사실 이거는 최근의 문학 문제에서는 나온 적 없는 신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주목해봐야 될 신유형으로 새롭게 뭐 수능에서 깊은 연구 끝에 나온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작은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지만 사실은 이 작품 지문에 대한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제이긴 해요. 이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
그 안에서 인물의 심리적 태도, 이거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쉽게 C와 E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문제다. 그죠? 여러분 고전 소설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개기일식 문학에서 고전 소설만 따로 한 강으로 해놓은 강의 개념에 있었으니까 그거 한 강이라도 반드시 들으라고 제가 누차 안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고전 소설은 결국 인물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대한 그 장면에 대한 파악, 그래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 태도, 이런 것에 대한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맥락에 대한 이해, 그것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인데요.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 아까 그쵸? 결국 이제 타고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공과의 대화의 그 배입니다. 자,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그럼 봐.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에요? 배비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모의 병환 뭐 소식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마 거짓말이겠지. 근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이 지문 안에 나와 있진 않지만 처음에 이 배에 가기 전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여인한테도 그죠? 2번 주인공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어 있다. 이러려고 배비장 태우려고 준비된 배예요? 아니지. 그죠? 3번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당장 4, 5일 못 기다리고 오늘 떠나는 배를 막 찾다 보니까 떠나기 위해 타고자 하는 대상이지. 배비장. 타고 싶어하는 대상. 3번이 답입니다. 그죠? 4번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자, 경제적 보상을 내세운 건 없어요. 내가 웃돈을 얹어줄 테니까 나 좀 태워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5번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행객들을 태우는 배가 아니라고 했고 행객들에 대한 주인공의 직접적인 언급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라는 건 너무나 뻔하고 뚜렷하고 확실하다. 자, 어렵지 않고요. 21번 갑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위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제가 이따가도 뭐 생각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번 9월 모평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이제 보기를 보시면 느껴질 건데요. 6월 모평 때 제가 그 분석 강의 때도 혹시 6월 모평 분석 강의 선생님이랑 그 김철현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강의를 혹시 안 들은 사람들 그거 들어보세요. 굉장히 큰 도움 될 건데요. 자, 6월 모평 때 했던 그 중요 특징, 보기 달린 문학 문제들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하고 또 굉장히 큰 차이를 이번에는 9월 모평에서 보여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9월 모평, 6월 모평과 달리 9월 모평에서의 이 보기들은 대체로, 문학에서의 보기들은 대체로 해제 성격에 가까운, 그 작품 지문을 직접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보기로 대충 구성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인접학문과의 뭔가 확장된 지식 같은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런 식의 보기를 구성하는 심도 있는 보기의 6월 모평이었다면 9월 모평은 훨씬 더 뭐랄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품에 대한 지문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돕는 보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자, 그것도 한 가지 특징으로 뭐 이따 또 보기 나올 때마다 떠오르면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배비장전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다. 보세요.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보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배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지금 이 지문의 상황입니다. 작중 상황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렸죠. 지금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죠. 그게 지문에 드러나 있잖아. 그렇죠? 여인네와 뱃사공에게 이렇게 자기의 우월감을 내려놓고 좀 공손하게 표현하고, 그게 결국 이제 19번 문제와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다라는 보기의 설명이 주어집니다.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이긴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대를 함부로 했을 때 상대 쪽의 반응이 도움을 전혀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태도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손한 태도로 자기의 태세 전환을 해야지. 그죠? 그렇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니까 왜? 아이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춘몽을 못 깨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이런 짓을 했구나. 반성하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자,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선지들을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3점 달고 있습니다. 봅시다.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비장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었지. 요 때까지만 해도. 그쵸? 그 다음에 2번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비장의 태도에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고 돌아볼 때 자기가 그랬었다고 하는 거지. 그런 어쨌든 이런 식의 태도, 이거나 그런 태도죠. 그런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그런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이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니까. 맞죠? 요게 지방이라고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하대했다. 요게 지방이 이제 제주도인 거죠. 3번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죠? 물을 사람이 없어. 사과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는 건 불가피한 선택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공손한 표현으로 태세를 전환하는 거예요. 자, 4번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냐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거기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 아이고 이제 4, 5일을 기다려야 했지 지금 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좋소? 난 지금 오늘 떠나야 되는데? 자기가 오늘 떠나야 되는데 어떤 다른 방도가 있을까를 구하기 위한 얘기지 이게 무슨 제주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기가 제주도를 떠날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굳이 고민이란 말을 써가지고 여기다 끼워 맞추자면. 자, 답은 4번입니다. 그죠? 5번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비장의 발언. 그죠? 어정쩡하게 대충 이제 높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추는 것도 아닌 뭐 이런 말을 어정쩡하게 하려다가 나중에 자기가 후회하죠.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성찰이고 반성이지.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듯이. 그러면 답은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21번까지 18번부터 21번까지 고전 소설이 끝났습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았던 지문이었고 연계 출제였기 때문에 상황의 작중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왜냐하면 또 거기다 캐릭터 중요한 건 주인공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뒤에 이어지는 22번부터 27번까지의 좀 더 중요하달까요? 살짝 더 어렵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번 문학 전체에서 제일 긴 그런 세트에 해당되는 갈래 복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갈래 복합이라고 하면요, 뭐 현대시와 고전 수필, 고전 시가의 현대 수필, 고전 시가에다 고전 수필, 뭐 이런 식의 보통 그런 조합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 갈래 복합의 경우에는 이제 서사문학 가 소설이죠. and 나는 그것의 각색 시나리오 극문학입니다. 그래서 소설과 극문학이 엮여 있는 갈래 복합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자, 원작이 가로 제시되고 나로 그것의 각색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제시되는 방식은 종종 시도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평가원이 시도했던 방식으로는 토지 소설과 극문학을 엮어가지고 제시한 방식이 있었고요. 자, 이런 게 가끔 출제가 되죠. 제가 좀 전에 이거 넘어오기 전에 요 세트가 이번 문학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어쩌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길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에게 낯선 작품일 수 있었기 때문에 EBS 연계 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문제 자체는 뭐 그다지 뭐 엄청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함께 읽어나가고 오영수의 갯마을을 가를 먼저 읽고 그것의 각색 시나리오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걸요? 가를 이렇게 쫙 잘 읽어나가면 이제 낯선 작품이니까 작중 상황 파악하려고 꼼꼼히 읽었겠지? 그러고 나서 나로 가면요. 요 상황이 지금 시나리오로 각색이 됐네. 그냥 훅훅훅 빨리빨리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갑니다. 가예요. 오영수의 갯마을이고 대단히 여러분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배운 사람도 뭐 많이 있었겠죠. 2학년 때 문학에서 혹시 다루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단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한국 현대소설사에 뭐 이름이 걸려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오영수 갯마을은. 근데 이게 1953년도 작품이야. 그때는 여러분 올해 이제 수능 특강 공부했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보면 그 해가 어떤 해인가 하면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제3인간형 53년도에 나왔어. 그리고 또 손창섭의 비 오는 날 이런 작품이 53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전쟁 끝나는 그 해에 발표된 그런 작품들인데 이 작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어떤 상처와 인간성 말살 이런 거에 관한 문제, 피폐한 그 민족의 현실 이런 것들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같은 그 전후 문학 막 쏟아져 나오던 시대에 나온 작품입니다만 바다라는 공간이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근원적인 그리움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해순이라는 주인공. 근데 이 해순이 뭐랄까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아주 순수한 인간의 원형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자, 그런 말하자면 이제 문학 작품이란 말이지. 해순의 기구하다면 기구할 운명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충 설명, 작품에 대한 배경이 되는 설명들은 덧붙여 나가면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 요 갯마을이 이제 동해바다, 동해의 마을인데요. H라는 마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백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무연하다는 건 이제 허탈하고 힘없고 멍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썰물에 조개나 캘 뿐 한가하다 그랬어요. 마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이 갯마을은요, 지금 작품의 제목 갯마을이잖아. 갯마을은요, 바닷가 마을은 한가한 상황이야. 왜냐하면 사내들 대부분은 다 고기잡이로 떠났고 칠성인의 배를 타고 고등어 잡으러 떠났거든요. 그 늙은이들, 어린 손자, 아낙네들만 남아 있어. 그래서 아낙네들은 여기서 이런 일들을 이제 썰물에 조개 캐고 이런 일을 하고, 늙은이와 어린 손자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풍경이, 그죠? 됐죠? 이해됐죠? 사흘째 되던 날. 근데 이건 아마 여기 붙였어야 될 겁니다. 자, 사흘째 되던 날 윤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갔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지. 윤노인은 그런 이제 기미가 좀 보여가지고 이제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나오고요. 박노인을 찾아갑니다. 이 노인들은 여기 남아있는 늙은이들에 해당되는 거지. 자,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이 사람 역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노인이 먼저 입을 뗐다. 저 구름발 좀 보라니.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오르고 있었다. 그럼 뭔가 막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막 이제 저는 바닷가에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오랜 경험을 가진 이런 노인들의 그 조짐을 파악하는 그런 힘이 저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여러분한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거야. 뭔가 큰 파도가 너울이 일고 그러니까 지금 고기잡이 하러 나간 그 이 사내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불길한 조짐이 있는 것이죠. 자, 윤노인이 또 저 물빛 봐 그랬습니다. 물빛에서도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나 보죠. 박노인은 벌하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아무래도 변의 징조였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네, 그죠? 파도 아닌 크고 느린 너울이었다. 너울이 아주 큰 파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고 막 거센 그런 파도를 너울이라고 해요.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틀림없었다. 자, 이번엔 박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합니다. 뭐가? 고기 잡으러 고등어 잡이 배가 이번에 대마도 쪽으로 떠났지? 라는 걸 확인합니다. 고깃대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가려고. 그러니까 대마도 쪽이라고 간다고는 했으나 고깃대를 찾아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더 말이 없었다. 침울해지는 상황이죠. 그죠? 분명히 틀림없는데 분명히 지금 이게 뭔가 엄청난 그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조짐이 느껴지니까. 자,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왔다. 큰일 났네요.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얼마나 침울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경험에는, 자, 그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윤노인, 박노인 다 바닷가에서 지금
배 타고 떠난 젊은이들처럼 자기 아들들, 뭐 사위들처럼 말이야. 자기들도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깜깜한 칠야.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비가 막 몰아치고요. 바람과 바다가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지금 상황 이해되지? 진짜 막 자연의 그 위력이 막 이 갯마을을 막 후들겨 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무틀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그럼 파도가 집까지 휩쓰는 정도까지 된 그런 상황이네요. 너울이 장난이 아니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당집으로 모여드는 이유는 뭐야? 이게 무사를 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초월적인 힘에 기대기 위해서, 기원하기 위해서 당집으로 모여들죠.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먼저 가고 파도도 낮아갔다. 샛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밤새 이런 요 삐로 밑줄근 이런 것들이 막 몰아치고 휩쓸고 지나간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날 밤 한 사람이 희생이 있었다. 누구? 윤노인이었다. 아, 윤노인이 죽었나 봐. 그죠?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돌각 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밀자 윤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 밖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선지 며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22번 문제가 요 A 묶인 부분의 서술 방식에 관한 얘기죠. 이따가 선지 다시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만 요거의 특징으로 선지 지금 한번 보세요. 시험지에서 1번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게 딱 그거죠. 자, 이렇게 서술상 특징 문제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몇 줄, 5줄만 묶어가지고 제시가 됐고, 요것은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그죠?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쨌다는 것이다 좋다고 것이다. 여기까지 전체 이 A의 거의 대부분이 다 간접 인용을 통해서, 즉 며느리 말의 인용을 통해서 윤노인이 어떤 행동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2번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그러면 진짜 무슨 이런 밤새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쾌청한 날씨인 거야. 미칠 일이죠, 그죠? 사람들은. 자, 그러나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치? 이때 사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해순이의 남편 성구라는 남편도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다가 이제 뒤에 저기 각색된 시나리오도 나옵니다만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도 제일 젊은 과부가 돼. 이 해순이가.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그렇게 수심에 잠겼는데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옵니다. 신문에 이제 기사가 실려 있겠죠. 추러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인 거야. 그러니까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다. 그러면 수심에 잠겨 있는 정도에서 이런 뭔가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던 사실이 진짜로 벌어졌다는 내용이 기사로 보도됐으니 이때는요, 더군다나 시골 마을에 이 그 정식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이 적은 이런 그 갯마을에서 이 어민들이 신문에 실려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정보가 되는 거죠. 당시의 시대도 1950년대인데. 그러니까 그럼 봐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걱정하던 사실이 팩트로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수라장이 되는 거죠. 수라장이 되는 거야.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빠, 우리 아들도 결국 죽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틀이 지났다. 울음에도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설마 죽었을라고.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슨 뭐 시신이 발견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선들이 행방불명됐지만 그래도 우리 마을의 그 고깃배,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버지가 탄 배는 돌아올 거다.
설마 죽었으려고. 그럴 리는 없지. 라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바다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또 바다로 인해서 삶을 또 영위해 나가. 거기에서 또 조개캐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자, 해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다. 해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해순이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일부러 이름도 바다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인물이라서 나중에요. 이제 여기에는 지금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성구가 결국 죽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로 믿게 되는 거죠. 안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나중에 박노인이 실종된 이 고깃배가 실종된 날로부터 1년 후쯤 지난 다음에 그냥 그때 배에 탔던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해순이는 말하자면 그 마을의 제일 젊은 23살짜리 젊은 과부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상수라는 인물이 그 마을에 아까 그 후리막 주인인 집이 아마 그 상순의 그 이모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한 상수가 그 마을에 와서 일 돕고 하다가 그 상수를 따라서 이제 해순이가 이제 두 번째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 산골 마을로 상수를 따라 떠납니다. 근데 그 상수가 나중에 징용을 당하게 되니까 해순이는 거기에서 혼자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다가 너무 그리워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막 굿을 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 도망쳐서 이 자기네 고향 갯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 그런 이제 스토리 여기서는 이제 아직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다로 나갔다.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진짜 오나? 살아서 돌아오나? 저 배를 타고 오나?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구조가 돼가지고 오는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야. 멸치처리건만 후리도 없었다. 이 후리라는 게 이제 뒤에 각주에 보면 나옵니다. 그물의 한 종류 그랬고요. 그 앞에 나왔던 후리막이라는 게 이 후리를 쳐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막이에요. 자, 후리도 없었다. 후리막은 여기 후리막 또 나오네. 후리막은 집 뚜껑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대로 손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영수의 갯마을 됐죠? 이 지문 읽었어요.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겠지? 큰 엄청난 너울과 뭐 비바람과 이런 게 몰아치고 나서 고기잡이 배가 고등어 잡으러 갔던 그 마을에 젊은 남자들이 탄 배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슬픔에 잠겼던 마을이 어떻게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을 내고 가녀린 희망을 품은 채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뒷얘기는 제가 방금 중요한 이야기는 언급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가가 그렇게 나왔어. 나아가 보세요. 이제 뒤에 그 끝에도 나옵니다만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이라는 시나리오야. 됐죠? 14번 장면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 윤노인과 박노인. 아까 우리도 왔던 그 사람들이네. 그죠? 윤노인과 박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왜 을충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없는 거야. 여부가 없지. 수평선을 보면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침통하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도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이게 지금 뭔가 구체적으로 좀 더 보충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황은 똑같죠. 윤노인과 박노인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눈치채는 그런 대목입니다. 물빛과 하늘 보면서 15번 장면 가죠. 노목. 성황당 뒤에 서 있는 노목이 불어오는 바람을 가누지 못하고 몹시 흔들린다. 16번 장면 바위. 점점 커가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 축항. 밀려온 파도는 축항을 뒤엎을 듯이 노한다. 지금 이게 그냥 영화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금 이 너울이 엄청 크게 치고 막 비바람 치고 있는 그 밤의 장면을 곳곳 여러 장면들을 이어갔다가 계속 연속으로 보여주는 거야. 자, 18번 장면 몽타주. 그런데 몽타주라는 거 각주 보이시죠? 따로따로 촬영된 장면을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편집 방식. 그런데요. 전함 포템킨이라고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에서 처음 그 도입된 기법입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시험에도 종종 나오죠. 워낙에 그 영상 기법 중에서 유명한 기법이라서 혹시 모를까봐 거기에다 각주로 준 것이고. 자, 몽타주.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안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몽타주로 이제 이어 붙여 놓은 것이지. 그래가지고 요것이 어떤 의미, 이 몽타주를 통해 가지고 결국 어떤 하나의 의미를 생성해야 되거든요. 이 의미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막 분주히 막 움직이면서 뭔가 대비하고 단속하고 어쩌고 하면서도 막 걱정을 하고, 그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다를 보고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이 마을, 현재 이 집, 나, 여기에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바다에 나간 자기네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급박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 19번 장면 하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 번쩍이는 번개, 천지를 진동하는 천둥 그랬네요. 20번 장면 들판이고요. 폭우에 휩쓸리는 나무, 무서운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벼락이 떨어지면 고목 하나에 불이 붙는다. 쏟아지는 비, 막 비, 그죠? 몰아치는 바람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서부터입니까? 15번 장면부터 이 20번 장면 정도까지는요. 그냥 후루룩 그냥 읽으면 돼. 심지어 다 안 읽어도 돼. 그쵸? 뭐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높은 파도가 치고 그러는 상황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필요하면 거기 가서 조회를 해보면 되지.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뭘 의도하고 이런 장면 구성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당연히 뻔히 알게 되잖아.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서 가 지문을 통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의 각색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자, 21번 장면 길 밤입니다. 돌각 담으로 된 골목길을 달리는 해순. 우리 주인공 해순 나왔네요. 숨은 하늘에 치닫고 숨은 하늘에 치닫고 옷은 비에 젖어 나신이나 다름없고 넘어지며 달린다. 번개 천둥. 근데 어디를 가는 거지? 성황당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아까 위에 나왔지만 막 당집에 가는 그거죠. 비틀거리는 해순이가 올라와서 당목 앞에 꿇어앉으며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뭐라고 합니까? 선왕님예 선왕님예 몇 번 부르더니 쏟아지는 빗 속에서 몇 번이고 절을 한다. 잠시 후 수님이가 올라와서는 해순이와 같이 절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주인공 해순이만이 아니고 수님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배 타고 떠난 자기 남편의 안위를 빌기 위해서 지금 선왕당을 찾아온 거예요. 하늘, 밤, 비, 먹장 같은 구름에 뒤덮여 검기만 하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뿐이다. 크게 번개가 친다. 아까 15번 장면에서부터 20번 장면까지 연장선상입니다. 그죠? 노한 밤바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그 해순이 있는 갯마을의 상황이라면 요 24번 장면은 역시 상황은 똑같은 막 노한 밤바다의 상황이지만 여기는 이제 그 배, 고등어 잡으러 떠났던 배 거기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노도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처절한 성구의 얼굴. 성구가 해순의 남편입니다.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 막 알잖아요. 막 그런 거 뭐지? 재난 영화 이런 거 같은 거 본 적 있죠. 뭐라고 저저 하는데 소리가 저쪽에서 안 들려. 그지? 너무 이 비바람 뭐 천둥 번개 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 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칠. 분주한 선원들의 모습, 더욱더 거센 파도,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리며 넘어지고 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진다고 했어요. 자, 요 말이요. 이윽고 배는 나뭇잎처럼 덜렁 들렸다가 넘어간다. 넘어진다라고 했네요. 좀 전에 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배가 훌렁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는 결국엔 배가 전복이 되어버린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그 성구를 비롯한 선원들이 아마 죽게 되었을 거라는 아까 원작 소설에서는 안 나왔던 그런 이제 어떤 의미 전달이 요 24번 장면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25번 장면 성황당 반피 해순이와 수님이 외에도 몇몇 안악이 모였다.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절을 하는 안악들. 그러니까 안위를 빌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지금 성황당에 모여 있습니다. 윤노인의 집 앞 반피 윤노인이 나온다. 수님이 따라 나오며 아버지의 이 빗 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깁니까? 막 퍼뜩 다녀올 끼다.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 끼요. 앙이다. 상수예요. 이건 지금 윤노인이 아니고 감히 앙이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나간다 했어요. 자, 윤노인이 지금 아까 가에서 어디 나왔죠? A라고 묶여있는 부분에서 윤노인이 이 밤에 희생이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거랑은 좀 다르죠. 그죠? 각색하면서 상황을 좀 바꿨어. 왜냐하면 축항 반피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온다. 빈 배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 잠깐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그럼 아까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죽었다는 원작 가하고 달리 항구에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상황으로 그렇게 윤노인의 죽음을 다른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28번 장면 더욱더 거센 비바람, 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 오버랩했고요. 그럼 봐요. 지금 28번 장면은
더욱더 거센 비바람이 치고 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어진다, 성황당의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다가 장면 겹침을 통해서 어떻게 29번 장면으로 갑니까? 아침 바다인데 어젯밤의 폭풍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다. 모래밭을 적시는 잔잔한 파도. 이렇게 막 거센 파도가 몰아치던 밤 상황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잔잔한 아침의 모습을 오버랩을 통해서 쫙 제시를 했어. 시간의 경과의 상황 변화 같은 것들을 엮어서 제시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소설에서와 결국 소설에서도 끝에 이제 다음날 아주 그냥 맑은 날이 되어버렸던 그런 상황이 나왔던 것하고 부합하는 그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네요.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아까 우리 그 대목 읽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갈래 복합 지문이고요. 가가 현대 소설이에요. 기억나시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했었습니다. 현대 소설의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 서술 방식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문 전체를 놓고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내지 않고 최근엔 이렇게 범위를 묶어서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보다 명확한 답을 추출하게 하는 방식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보기를 통해 가지고 서술상의 특징이나 시점, 뭐 초점화 이런 거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준단 말이에요. 이론 같은 걸.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심화한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선지들을 구성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트렌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까 우리가 A에서 봤듯이 거기 윤노인이었다 다음에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에서부터 끝까지가 A의 끝까지가 전부 며느리의 말에 의해서 간접 인용을 통해서 인물 윤노인의 행적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그죠? 나머지들은요. 봐요.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 요 2번 선지가 참이려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야 돼. 이야기 내부의 인물이어야 돼. 작중 인물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가 등장을 해야 돼.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2번 말이 안 되고요.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한 대목이 A에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외양 묘사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개성적 면모를 부각한 것도 아니고. 5번 보세요.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이거는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들러리 서는 선지입니다. 그죠? 어떤 소설이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론상 그리고 뭐 희귀하게는 그런 소설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만 수능에서 만나는 소설 지문 가운데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해 가지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얘는 그냥 5개 채우기 위해서 만든 애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것도 알아두면 여기에 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바로 답은 1번입니다. 23번 갑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래요. 기억이 뭐냐면 그들의 경험. 윤노인과 박노인의 경험이에요. 그럼 봐요. 가장 적절한 1번.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그랬어요. 자, 우연히 만났나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 자, 윤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가거든. 박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던 참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만났다는 부분을 맞다고 할 수가 없겠어. 2번 두 노인은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명백하게 이 그때의 경험에 의하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관한 얘기는 아니거든. 그들의 경험에 따르면 지금 자기들이 느끼는 불길한 이 예감이 맞을 거라는 거에 대한 서술을 서술자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노인은 자연현상을 지각함으로써 기억을 환기한다. 이게 2번이 답이겠지. 그죠? 하늘빛과 물빛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틀림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2번이 답입니다. 자, 두 노인은 그들의 경험으로 인해 서로 다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 대처 방안 제시하는 게 어디 있나요?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을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뭐 이게 이 말을 틀렸죠. 두 노인은 예측이 빗나감에 따라 그들의 경험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다.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고요. 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 예감이 맞았으니까. 두 노인은 그들의 경험으로 인해 고깃배 행선지에 대하여 무관심한 무슨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뭐 대마도 쪽으로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울릉도 쪽이면 못 갔을 거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도 안 되니까. 답은 2번입니다. 맞죠? 자, 24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B가 그 가 지문의 맨 끝부분 묶여있는 거 보이시죠? 특히 이제 해순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제시가 된 부분도 B 안에는 특히 후반부에는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다 라는 걸 정보를 줬어요. 뭐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 이게 바닷가 마을이지, 그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같은 거. 이 사물 같은 건 예를 들면 그 B 안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자면 무슨 뭐 고등어 배도 있을 테고 뭐 또 뭐 후리도 있고요. 뭐 그지? 그다음 또 뭐 장소, 바닷가인 거고, 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해조를 딴다, 조개를 캔다, 뭐 고기를 잡는다, 이런 거 같은 것들이죠. 인물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시련과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결국 시련에 맞서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일,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거기에 결국에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어쩌고, 그렇지만 안 오고 있고, 그런 시련을 결국 그 시련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해순이의 어떤 행위, 그런 일 같은 것들은 말하자면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가 된다, 이거 아니겠어? 그런 것들을 지금 보기로 구성한 거예요. 자,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한다. 이게 이제 이 작품에서 특히 요 B를 비롯한 지문의 대목에서 중요하게 주제처럼 제시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가 보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앞셋에서 설명했었습니다만 24번의 보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뭔가 외부의 어떤 그 심화된 정보를 끌고 와가지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면서 다른 필터를 통해 이 지문을 보게 하는 그런 식의 보기가 아니죠, 그죠? 6월 모평에서 제가 강조했던 그런 식의 보기 구성이 9월 모평에서는 다소 사라지면서 이 해제 형식의 지문을 제대로 읽게 하는 그런 보기로 제시되는 방식으로 9월 모평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보기 가운데 하나가 또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본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 둘의 경향이 섞이겠죠. 그죠? 6월의 경향, 보기 제시 경향과 9월의 보기 경향이 조화를 이루면서 뭐 아마도 이런 거 위주로 제시되면서 6월 모평의 스타일이 한두 개 섞여 들어가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보기를 기반으로 해서 선지 판단해 봅시다. B에 대해서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하죠. 그죠? 왜? 가족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2번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매개물 맞죠? 후리막 주인이 들고 와가지고 읽어준 그 신문에는 추로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됐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을은 다시 수라장이 됐고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막 그랬으니까 더욱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게 된 그런 매개물이 신문이 되겠네요.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지만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맞죠. 왜냐하면 이 시련이 아까 여기 이런 시련이죠. 1번에서 얘기한 시련. 그런데 또 생활의 방편도 제공해. 뭐? 거기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고 어쩌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 뭐라고 했어요? 미안해서 바다에서 죽고 바다로 해서 산다 이랬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4번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 해순이 그랬죠. 그죠? 이것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 그치?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 예로 들었던 바로 그런 얘기지.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다시 또 어떻게든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5번 봅시다. 돛배는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대상이라고요. 이 돛배가 B에 어디 나오는가 보세요. 자, 거기 B의 마지막 문단인데요.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고는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그 돛배거든요.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럼 아낙네들한테 자신들의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희망을 잠시나마 가녀린 희망이나마 갖게 하는, 설레게 하는 그런 존재겠지. 돛배는 그런 대상이겠지. 왜냐하면 저 돛배 혹시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그럼 틀렸죠. 그쵸? 답이 5번이. 확신을 제공하지는 못하는 거지. 결국에 안 돌아오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학적 경험을 생각해봐요. 이 뒤에 이 배가 돌아올 확률보다 안 돌아올 확률이 더 높아 보이죠, 그죠? 이제 뭐 그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쨌든 이 아낙네들이 돛배를 보면서 아 분명히 내 남편은 돌아올 거야라고 확신을 갖는다? 아니 전혀. 그렇죠? 자, 그 답이 5번입니다. 25번 가죠.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이제 극 파트의 나 지문에 관한 문제입니다. 21번 장면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 어디로? 막 거기 그 성황당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준다. 그렇지. 기상 악화 때문에 남편이 못 돌아오게 될까봐 제발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려고 다급해진 마음으로 여길 달려가는 거니까요. 맞죠? 22번 장면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이라고? 성황당 그 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감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비틀거리면서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지. 뭐 결국엔 이거야. 그쵸? 답이 2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미 나왔네요. 1번이네요. 그죠? 2번 틀렸죠? 3번 어디가 틀렸나 볼까? 22번 장면에서 수님의 등장은 해순이 선왕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 아니요. 등장해서 둘이 같이 빌게 됐죠. 멈추는 게 아니고요. 25번 장면에서 해순과 수님은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아낙네들과 갈등과, 여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26번 장면에서 수님은 윤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고요? 윤노인이 수님이 때문에 집을 나갔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2, 3, 4, 5번은 다 말도 안 되고,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할 때 1번. 이거는 심지어 문제에서 가장이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가 명백히 틀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나의 18번 장면과 24번 장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8번 장면은 몽타주로 그 갯마을의 가족들, 사람들, 안악들 이래가지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막 단속하고 이러면서 막 그 몰아치는 폭풍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상황인 거고, 걱정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24번 장면은 아까 봤듯이 이제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족, 고등어를 잡으러 이제 먼 바다에 나가 있는 그 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24번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면 1번 18번 장면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그렇죠? 몽타주 기법을 사용해서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딩동댕. 잘했네요. 그치? 18번 장면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각각 보여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이게 왜 상반된 의미겠어? 여러 장소이긴 할 겁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뭐 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가족들,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사람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안악들이 여러 집에서 각기 다른 마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이게 상반된 의미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쵸? 이건 다 동일한 의미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지 막 분주 움직이고 이런 거니까요. 답이 2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면. 쉽지? 24번 장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 막 이런 게 나왔었잖아. 그래서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4번 장면,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 선미의 키를 잡으며 이를 악무는 성칠 그랬으니까 키를 잡는 행위와 이를 악무는 표정이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됐어요. 맞지? 그래서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5번인데요. 24번 장면은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해요. 그죠? 막 성구의 모습, 성칠의 모습, 막 선원들의 모습, 막 여러 명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배 안에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딩동댕. 그럼 이제 2번이 틀렸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자, 한 문제 남았네요. 27번입니다.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학습 활동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틀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그것을 구현한 교과서, 혹은 선생님의 어떤 학습지 이런 거에서 제시된 학습 활동의 유형으로 제시가 되면 이게 교육과정과 수능 시험 문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높아지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자, 나는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변형한 시나리오이다. 가의 A, B, C, D, E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각색했다고 할 때 그 결과를 탐구해보자 그랬어요. 이 문제가 3점 달고 있고요. 문제가 과히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약간은 신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학습 활동의 틀까지를 제시를 하면서 각색, before, after 두 어떤 걸 비교해 보는 걸 이렇게까지 큰 장치를 활용하는 문제로 제시된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그죠? 이 문제 푸는데 시간 걸렸죠. 어렵진 않지만, 그죠? 답 고르는 건 명확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좀 제시를 했다. 힘을 좀 준 문제지, 말하자면 출제하는 과정에서. A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보세요. A는요, 아무래도 변의징조였다 해놓고요. 이것을 14번 장면에서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해놓고서 대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라는 대사로 바꾸었죠. 원래 여기에 A에서는 대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인물의 발화가 아니었는데,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딩동댕 됐죠? 그 다음 B 갑니다. B는 뭔가 하면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15에서 17 장면으로 바꾸면서 비유적 표현, 아우성이라는 거, 그거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해가지고 갯마을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 15에서 17번 장면. 아까 막 연속으로 나오던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자연의 위력을 부각한다. 그렇지. 그 앞에서 인간이 보잘것없어지는 그런 위력을 부각한 거죠. 자, 3번 갑니다. C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했거든요. 그것을 22와 25번 장면에다가 제시를 했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그랬으니까 C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냥 한마디 해버리고 말하는데, 이거는 22번 장면, 그 다음에 몇 장면 건너뛴 25번 장면으로까지 여러 장면으로 제시하기 해가지고요. 자, 성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22번 장면에서는 해순이 혼자, 그치? 그 다음 그러다가 순임이가 올라와서 같이 절을 하는 걸로 두 명이 있어서 22번 장면. 근데 25번 장면에는 그 외에도 몇몇 안 하게 모여들었죠. 그러니까 인원수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4번 D인데요. D가 어디 있는가 하면 D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라는 거요. 다음날 아침에 마을의 모습. 그러면 그것을 28번 장면으로 해가지고 사건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했는데, 닭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8번 장면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더욱 거센 비바람 아우성치듯 흔들거리는 닭목 가지가 꺾어진다 했거든요. 막 밤에 폭풍우 치는 가운데 닭목이 꺾이는 그런 장면을 제시한 게 28번 장면이야. D는 뭐냐 하면 마을이 새날에 보는 마을이 난장판이었어. 그러니까 잔잔해진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은 다음에 보니까 그 28번 장면에서 있었던 일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이후의 결과에 대한 진술이라고. 이거 봐봐. 근데 이게 더더군다나 그것도 서로 매칭이 잘 안 되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또 하나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게 닭목이 꺾였다는 게 여기에 그런 상징적 의미가 어디 있어. 이러려면 이 앞이나 뒤, 그러니까 앞이나 뒤도 아니다. 더 뒤여야 되겠지? 뒷부분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어떤 갈등 관계 같은 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말도 안 되니까 답이 4번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아주 쉽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봐요. D 찾아야죠. 그러니까 A, B, C, D 거기 해당되는 거 찾아야죠. 그다음에 여기 C 넘버 붙어 있는 장면들 찾아가지고 요거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선지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판단이 되게 오래 걸리지. 물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4번에서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마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 자체가 가에도 나에도 해당 다 안 되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바로 선지들 5개만 읽었어도 답은 나올 수는 있겠다. 그치? 그러나 그렇다는 건 사실은 풀어보기 전에 우린 몰라요. 선지만 먼저 이런 문제에서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5번 이에 나타난 그런데 이는요. 어디 있어?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그랬거든요. 그걸 28, 29번 장면에 하나의 상황을 오버랩을 활용해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28, 29가 오버랩으로 겹쳐 장면이 겹쳐서 싹 전환됨으로써 봐,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비바람이 거센 전날 밤 28번 장면과 파도가 잔잔해진 아침 29번 장면을 오버랩으로 연결해가지고 제시하고 있다. 딩동댕 맞다는 거야. 그러면 27번 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았어. 우리 산문문학 그래가지고 고전소설 배비장전 공부했고요. 현대소설 오영수의 갯마을 그리고 그것의 각색 시나리오 이렇게 세 작품을 공부하고 문제도 풀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운문문학으로 갈 거야. 현대시 공부할 거고 고전시가 공부할 겁니다. 4부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